네, 오늘은 임상실무 네 번째 시간이고요. 1번 유치도뇨 중에 세균 배양을 위한 소변 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유치도뇨는 우리가 단순도뇨는 아니죠. 자, 단순도뇨, 유치도뇨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도뇨는 일시적인 도뇨예요.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는 거죠. 그래서 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도뇨는 우리가 정체도뇨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변 주머니 차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세균 배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세균 배양을 하려 그러면 세균을 이제 키워서 검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멸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멸균적으로 이제 소변을 채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멸균적으로 채취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1번 유치 도뇨관을 빼서 채취한다. 자, 도뇨관을 빼지 않습니다. 관을 낀 채로 할 수 있어요. 2번 종이컵으로 중간요를 채취하는 것은 이거는 유치 도뇨 중에 세균 배양을 위한 소변 채취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쵸? 일반적인 이제 소변 검사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멸균 용기로 채취한다. 자, 소변 주머니 있죠. 예, 주머니에 이제 오줌이 계속 모아져 있는 상태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오염된 소변으로 지금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3번도 아니죠. 소변 주머니에서 채취하는 거 아니고. 자, 4번. 도뇨관을 소독솜으로 닦아요. 그리고 멸균 주사 바늘을 도뇨관에 삽입해서, 우리가 주사 바늘을 찌를 수 있는 곳이 있죠. 그 관에, 그쵸? 그래서 채취를 한다. 뽑는다. 자, 이거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도뇨관은 소독솜으로 닦고 멸균 주사 바늘을 도뇨관에 삽입해서 채취한다. 이게 답이고 5번은 도뇨관 내에 고여있는 소변 채취한다. 자, 도뇨관 안에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고여있는 소변은 이것도 이제 오염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2번 급성 간염의 시기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급성으로 지금 간염 온 거죠. 그러니까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뭐 A형이든 A형 뭐 B형이든 C형이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간염이 생긴 건데, 자, 간염이 생기면은 뭐 열도 날 것이고, 그쵸? 열도 날 것이고, 뭐 이제 간염이니까 뭐 황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지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도 나고 지금 이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물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 그쵸? 물도 많이 먹어야 되겠고, 지금 상당히 필요한 상태니까 우리가 절대 안정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양은, 그쵸? 영양을 좀 많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잘 먹는 것이 좋겠어요. 간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잘 먹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간이 담즙을 만든단 말이죠. 그쵸? 담즙을 생산하는데 지금 이 기능을 잘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하는 일은 지방의 소화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만 조금 잘 먹는데, 다 많이 먹고 잘 먹는데 지방만 조금 저지방으로 먹어라. 자,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건 바로 얘기를 할게요. 2번이에요. 고단백으로 먹고 고탄수화물 먹고 고비타민. 예, 고비타민 좋아요. 저지방.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는 그랬어요. 자, 생후 4개월 된 영아는 0에서 1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신생아 빼면은 1개월부터 1세까지지만. 자, 1번 보면 MMR 예방접종. 자, MMR은 뭐예요? 홍역, 볼거리, 풍진의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볼거리는 유행성 이하선염과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MMR 예방접종은 언제 맞아요? 언제 맞아요? 2번 맞죠? 12에서 15개월에 한 번 맞고, 또 만 4에서 6세에 맞으니까 지금 4개월 된 영아는 해당 사항이 없겠다. 2번 신체 계측. 자, 신체 계측은
뭐 몸무게를 잰다라든가, 그쵸? 뭐 키를 잰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신체 계측이에요. 뭐 두위를 측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신체 계측인데 요거 우리 영아한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뭐 두위 같은 거는 만 2세까지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가 답이고 2번 심리검사 뭐 아직은 이르겠어요. 자 4번 구강검진 아직 2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쵸? 못해도 뭐 한 6개월은 돼야지 나올 건데요. 자 5번에 딕테스트. 딕테스트는 무엇을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냐? 성홍열을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라 그랬죠. 성홍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나요? 생기나요? 용열성? 예, 연쇄상? 구균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예. 자, 발진이 나면서, 이것도 전염병이죠. 몇 급 전염병이에요? 2급 전염병이잖아요. 그쵸? 자, 열도 나면서 발진이 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어요. 열이 나고, 인후통이 있고, 그쵸?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성홍열은 딸기 모양의 혀, 그쵸? 딸기 모양의 혀, 또 뭐 있었어요? 열도 많이 나지만은 잎사귀, 모양으로 뭐 벗겨지는 손발의 피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홍열의 진단 테스트 이름이 딕테스트다. 그랬고 이 성홍열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아기들이 3에서 한 6세, 7세까지 우리 책대로라면 뭐 7세, 7세까지라고 할게요. 자, 7세 그 사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답은 2번이네요. 신체 계측 생후 4개월 된 영아한테 할 수 있다. 잘 보이나요? 볼까요? 4번 견인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지금 다리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권장해야 할 운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꼼짝하지 못하고 그쵸? 당겨서 지금 뭐 만약에 뭐 경추에 견인을 하고 있다면 경추를 잘 맞춰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를 달아서 견인줄로 잘 잡아당겨가지고 경추를 이제 일자로 잘 맞춰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뭐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뭐 마음대로 뭐 관절을 움직인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냐? 자, 1번 다리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그 관절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랬고요. 2번 다리에 힘을 줬다 뺐다. 자, 움직이지는 않고 관절을 움직이지는 않고 다리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요거가 맞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등척성 운동이라 그러죠.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 그럼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다. 아까 1번처럼 다리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 이제 이거는 장성 운동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등장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추를 제거한다. 자, 추를 제거하면 안 돼요. 4번 무릎을 굽혔다 폈다 아니죠. 5번 다리를 좌우로 움직였다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 다리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욕창 예방 간호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쵸? 예. 욕창 예방 간호 잘 해줘야 된다. 등 마사지를 해줘라.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견인 환자. 5번 볼게요. 아이고. 자, 출혈이 심할 때 응급처치를 옳은 것은, 자, 출혈이 심해요. 자, 대출혈이다. 네. 응급처치, 지금, 당장 응급으로 처치 뭐 할까요? 1번 수혈. 뭐 할 수는 있어요. 2번 혈관 결찰. 예. 뭐 할 수는 있겠죠. 3번 지혈제 사용. 네. 4번 직접 압박. 좋죠. 5번 지혈제 주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응급처치 여기서 제일 먼저 우선적인 거, 응급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지금 피가 너무너무 나고 있거든요. 무조건 막는다. 빨리. 자, 손으로 그냥 막는다. 그쵸? 뭐, 꺼즈를 대고 손으로 바로 막는다. 좋죠. 그래서 직접 압박. 답이 4번이 되겠어요. 자, 6번 볼게요. 예, 요통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통. 자, 허리가 지금 아프네요. 예. 자, 허리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막 갑자기 막 아파요, 허리가. 그러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한 3일 정도는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은, 뭐, 허리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죠.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뭐 그런 운동 하시면 좋겠다 그랬고, 그쵸? 한 3개월까지는, 물리치료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것도 안 된다?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수술로 가야 되겠죠. 수술. 그 전까지는 이제 해볼 거는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운동에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운동. 아까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운동에는, 윌리엄 들어보셨죠? 윌리엄 굴곡 운동 있고요. 그쵸? 이거는, 그 굴곡시키는 거예요. 더 구부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반대로 된 운동은 맥켄지, 요부, 신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전 운동은 반대로 우리가 젖히는 거예요. 뒤로 젖히는 거예요, 허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자, 지금 요통 환자, 간호를 지금 하라 그랬죠. 1번, 엎드려서 자게 한다. 엎드려서 자지 않죠. 똑바로 주무셔야 돼요. 그쵸? 자, 앙화이가 더 좋겠어요. 2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허리 아프죠? 이것도 안 좋고. 3번, 몸을 숙일 때 무릎을 굽히지 않게 한다. 몸을 숙일 때 무릎을 굽히셔야 되죠. 예, 무릎을, 다리 근육을 써야 돼요. 무릎을 굽혀야 돼요. 굽혀야 된다. 4번,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가까이에서 들게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예, 너무, 물건과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요통 환자는 더 심하게 요통을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5번, 몸을 돌릴 때 허리만 돌리게 한다. 저 허리만 탁, 이게 꼬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몸통도 돌아가야 되고, 그죠? 몸을 돌릴 때 몸통이랑 지금 다리, 그쵸? 다리, 발 말이요, 발. 발, 이게 지금 방향을 얘네들도 같이 틀어야 돼요. 그쵸? 방향 같이 바꿔줘야 돼요. 허리만 탁 틀면, 네, 허리가 더 아프죠. 그래서 답은, 요통 환자는 물건 들어올 때 신체 가까이서 들게 한다. 7번, 성인 여자 단순도뇨관 삽입 시, 단순도뇨관, 아까 얘기했죠. 단순도뇨관을 삽입한다는 거는 그 행위는 단순도뇨 하는 거죠. 넬라톤 카테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같은 말은 이제 일시도뇨라고 얘기했었어요. 일시도뇨. 그쵸? 뭐 소변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딱 단순도뇨관 넬라톤 카테터를 딱 삽입을 했을 때, 아, 삽입 정말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 일단 뭐예요? 방광에, 그쵸? 그 요도를 통해 가지고 방광까지 들어가야지 오줌이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잘 삽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나온다는 걸 찾아야 되죠. 그래야지 삽입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다. 1번 삽입된 도뇨관으로 소변이 나온다. 자, 이게 삽입 잘 됐다는 증거예요. 그럼 답이 벌써 나왔고요. 2번 도뇨관 삽입 시 아프지 않다고 했다고 뭐 삽입이 잘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3번 도뇨관 삽입 후 풍선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뭐 삽입이 잘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4번 요도 카테터는 매일 갈아준다. 5번 요도 부위가 따끔따끔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삽입이 잘 됐다는 증거는 뭐예요? 딱 찔렀을 때, 넣었을 때, 삽입했을 때 오줌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답 1번. 8번 볼까요? 하수족, 드랍풋. 네. 자, 이거 하수족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적당한 간호는 그랬어요. 드랍풋이 아니고 풋드랍. 이거는 우리가 너무 누워있는 환자들은요, 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쵸? 네, 누워있는, 이게 지금 침상이라고 했었을 때 발이, 그쵸?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수족이 돼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 똑바로 올려야 돼요. 다리를, 발을 이렇게 해서 이 뭐예요? 이 받침대를 또는 지지대를 여기에다가, 발바닥에다가, 딱 이렇게 대어줘 가지고요. 요렇게 하수족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립인간이잖아요. 딱 섰을 때 잘 발바닥에 힘을 딱 줄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설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찾아야 돼요? 하수족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적당한 거, 발 지지대죠. 풋보드라고 1번에 나와 있고요. 2번 크레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크레들은 이렇게 화상 환자, 이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화상 환자.
여성 환자나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 침구의 무게를 느끼면 안 되는 환자 사용할 수 있겠죠. 크레들 침상. 자, 3번의 가름대 사이드 레일은 우리가 알죠. 사이드 레일 침대에서 이제 침상에서 이제 침상 난간 떨어지지 말라고 그쵸. 난간 올려줘야 되는 거. 그게 뭐 여기서 가름대 사이드 레일이라고 나왔고 4번 손 두루마리 핸드롤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이렇게 손은 굴곡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굴곡을 유지하려면 이 손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손의 굴곡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손이에요, 손.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손가락 굴곡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삼각대. 그러니까 삼각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누워있는 환자들이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줄이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쵸? 이 삼각대를 잡아가지고, 이제 조금 뭐 상체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세워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예, 요렇게. 네, 그래서 8번 하수족 환자에게 좋은 거 발 지지대가 되겠어요. 자, 9번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초 대사량, 우리가 생존을 위한 그 몸 안의 활동을 기초 대사라고 하고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제 기초 대사량이 되겠는데요. 얼만큼 활동을 하느냐. 그 생존을 위한 그 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호흡을 유지하는 일, 그쵸? 뭐 호흡을 유지하는 일, 우리가 이제 맥박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박을 뛰게 하는, 그러니까 심박동, 심장을 뛰게 하는 일, 그 다음 뭐 체온을 유지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기초 대사를 위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1번, 겨울보다 여름이 높다. 자, 여름이 높나, 겨울이 높나. 누가 높냐면요. 겨울보다 여름이 낮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 더 기초 대사량이 더 높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겨울에서 추우니까 이제 열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2번 같은 체중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3번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 대사가 잘 되게 해요. 그래서 갑상선이 과다가 되면 너무 잘 되고 갑상선이 또 저하가 되면 잘 대사가 안 되고. 4번 비만인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높다 했는데 높다가 아니라 낮다. 5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떨어진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이 났을 때도 그렇겠고, 그쵸? 뭐 스트레스 쌓였을 때도 그렇겠고, 뭐 열 감염,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한참 할 때도 기초 대사량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초 대사량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존을 위한 그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쓰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기아 상태에서는 대사량은 떨어진다. 자, 맞는 말은 3번 갑상선 호르몬 기초 대사량 증가. 10번 혈압 측정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대퇴동맥에 서서 제도로 간다. 대퇴동맥에 다가 재는데 서서 재도록 한다. 보통 앉아서 많이 편안한 자세로 재는 것이 맞고요. 대퇴동맥에서 재지는 않고 만약에 대퇴에서 잰다고 하면은 스라동맥에서 재는 거예요. 스라동맥. 근데 지금 보통은 대퇴동맥에서 안 재고 상완동맥에서 많이 더 재죠. 2번 커프의 넓이가 그 상박 길이의 커프의 이 넓이가 상박 길이의 3분의 2 정도 돼야 된다. 예, 이 상박 길이의 3분의 2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예, 그럼 답은 요거 맞고요. 3번 같은 부위에서 다시 잴 때는 20초에서 30초 후에 재도록 한다. 다시 잴 때는 20초, 30초 너무 짧아요. 그래서 2에서 한 5분 후에 재야지 정확하다. 4번 환자의 팔을 심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위치에 놓고 봐야 돼요. 팔, 심장 같은 위치에. 5번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커플 팔에 감지 않았고 공기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커플을 감으셨겠죠?
네, 120에 82 정상이다라고 했었고요. 답은 2번. 커프 넓이 상박길이 3분의 2 정도 맞아요. 자, 11번. 흉강천자시 자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흉강천자시. 예, 천자는 이제 뭔가 뽑는 거가 천자라 그랬고, 지금 흉강은 늑골과 늑골 사이. 그러니까 그 늑막이 있는데, 그 늑막강으로 이제, 바늘을 찌를 거예요. 바늘. 늑막강으로 지금 바늘을 찔러서, 뭘 뺄 거예요. 뭐, 무슨 액을 빼든, 액체를 빼든, 뭐, 공기를 빼든, 네,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제거하니까 이건 진단의 목적으로 이걸 빼가지고 뭔가 검사를 나가서 뭔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고, 이 빼는 것 자체가 치료일 수도 있겠고, 또 그쪽으로는 또 약물도 주입할 수가 있겠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흉강은, 여기다가 잠깐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자, 이렇게 기관이 있고, 이 기관지가 있고, 그쵸? 예, 우리가 폐가 있잖아요. 그 폐가 있다고 칠게요. 폐. 근데 이 폐를, 둘러싼 그 흉막이 있어요. 그쵸? 흉막. 네. 그래서 폐를 둘러싼 흉막이 하나 있고요. 예, 폐가 있다고 치면, 폐를 둘러싼 흉막이 하나 있고, 그쵸? 이거는, 장측 흉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바깥에 그 벽측 흉막이 있어요. 그럼 흉막이 두 개거든요. 그 흉막과 흉막 사이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흉막강이라 그래요. 여기를 흉막강.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그 흉막강 안으로, 그러니까 이 늑막강 안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찔러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럴 때 이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의 자세. 근데 이거 찌를 때 이 갈비뼈, 그러니까 우리가 늑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그 사이로 찔러야 되거든요. 사이로 찔러야 되는데 그럼 이 사이가 좀 넓게 되는 것이 좋겠죠. 좀 넓게. 그 공간이 좀 넓게 확보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만들려면 사람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1번. 베개를 안고 침상에 눕는다. 자, 베개 안고 그냥 내가 뭐 베개 안고 누우면 된다. 그거 아니죠, 이거. 2번. 베개를 안고, 예, 팔을 책상으로 올려요. 팔을 책상으로 올려. 그러니까, 베개를 안고 책상이 있으면, 그쵸? 예, 베개를 안고 책상이 있으면은 팔을 책상으로 올려요. 베개를 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야, 여기가, 그 늑골 사이가 공간이 좀 넓게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상을 올린 후 앞으로 엎드리는 거. 자, 요런 자세 맞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런 자세 아니면, 그러니까 베개 안고 팔 책상으로 올려가지고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이제 늑골간의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거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팔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자를 하는 쪽 그 팔 있죠. 그 팔을 머리 위로 올려요. 머리 위로 올려. 그러니까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요. 우리 그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머리 위로. 이게 사람 머리인가? 이게 사람 머리. 자, 머리 위로 팔을 이렇게 올려요. 그쵸? 네. 그러면 이쪽이 좀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자, 요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 찾아야 되니까 답이 2번이죠. 복이 아니죠. 3번에 복이 아니고 4번에 천자시 기침을 하게 한다. 이렇게 기침을 하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이러면은, 너 뭐 잘못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지 말아라. 기침하지 말아라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기침을 많이 하고 뭐 지금 이런 상태는 그런 기침 뭐 정말 필요할 땐 얘긴데 뭐 기침 억제제라든가 이런 걸 미리 주기도 해요. 자, 5번. 흉강 천자 후에 흉부 둘레를 잰다. 예, 천자 후에 흉부 둘레를 재는 게 아니라 지금 찔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그쵸? 압박 드레싱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흉강천자시 자세는 뭐라고요? 베개 안고 팔책상 위로 올려가지고 앞으로 엎드린다. 2번.
12번 왼쪽 편마비 환자가 침상에서 내려올 때 휠체어를 위치로 오른 것은 자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 가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휠체어가 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이건 지금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은 지금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휠체어가 있는 것이 지금 그쵸?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어떻게 갖다 대야 되냐면 이 각을 보시면은 원래는 바짝 붙여도 돼요. 그 일자로 딱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딱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각은 45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0도에서 45도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오른팔로 여기를 잡을 거거든요. 이 휠체어를 잡을 수가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네요. 그림상. 13번 더우물 주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더우물 주머니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고름을 빼야 되는데 더 잘 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웅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이 더우물 주머니로 뭐 근육 경련을 좀 뭐 완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뭐 혈액 순환을 뭐 좋게 할 수도 있겠고, 그쵸? 통증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부종 발작이 일어나면 다른 주머니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스탑해야 되겠죠? 멈추셔야 되겠고, 2번, 공기를 넣어서 적용한다. 자, 물을 넣는 거지 공기를 넣는 건 아니다. 3번, 피부를 건조시키고 주머니를 데워주는 건 뭐 좋아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4번 1시간 동안 데워준다. 이건 너무 오래다. 몇 분?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합하다 그랬고요. 5번 24도의 물. 자, 너무 온도가 낮아요. 물의 온도는 46에서 몇 도? 52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을 채울 때 이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 채우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발치 쪽이라고 하면 약간 빵빵히 채워도 된다. 3분의 2 정도 채워도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답은, 피부 건조 주머니에 대준다. 요거 3번 되겠고요. 14번.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서. 120도에서 몇 분, 해요. 20에서 3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멸균법이 되겠어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뭐 많이 한다 그랬냐면은 외과용 수술기구 뭐 많이 한다 그랬고, 그쵸? 보통 우리가 린넨류 쪽 있죠. 뭐 이런 거, 가운 이런 거, 직물 쪽 이런 거 고압증기 멸균법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고, 보통은 한 2주 정도가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기간이. 그리고 이제 1번 스테인레스 곡반 나누는데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물품 물어보니까 1번 스테인레스 곡반이 맞아요. 맞고 답은 1번 나왔네요. 2번 플라스틱, 3번 고무제품. 자, 플라스틱 고무제품은 뭐예요? 이온가스 거잖아요. 이온가스. 그쵸? 이온가스는 온도는 좀 낮아요. 38에서 한 55도 정도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냉멸균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근데 이거 안 좋은 점 뭐냐면 가스. 그래서 이제 무슨 뭐가 이온가스가 뭐 유해하냐 마냐 아직 논란이 많다. 그쵸? 그리고 8에서 16시간.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많이 걸린 만큼 유효기간은 긴데요. 그래도 요거는 자, 플라스틱 나오면 이제 고무제품 나오면 이온가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4번의 종이, 5번의 연고. 자, 이런 애들은 뭐예요? 연고, 뭐 솜, 예? 이런 것들은 무슨 멸균? 건열멸균이라 그랬잖아요. 건열멸균. 120에서 140도에서 뭐 한 3시간 정도 하거나 온도를 낮춰서 한 160도에서 뭐 한두 시간 하거나 이렇게 하라 그랬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요. 이제 오늘 푸는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보니까 다 지금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나 봐. 나 다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쉬운 거 위주로 많이 지금 뽑아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자, 지금도 쉽지요? 14번도 상당히 쉬웠어요. 15번 위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내는 정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위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낸다. 자, 그래서 자, 위에서 위. 그쵸?
또 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 그리고 십이지장 해가지고, 그쵸, 뭐 소장, 그쵸, 또 대장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장. 보면 이 영양분을 간으로 이제 보내줘요. 간에서 영양분을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때 그 보내는 그 정맥이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도 간으로 가는, 그쵸? 장에서도 간으로 가는 이 정맥이 뭐냐? 이 정맥 이름이 뭐예요? 문정맥이라 그러잖아요. 문정맥. 자, 1번 간정맥. 간정맥은 뭐예요? 간정맥은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근데 간정맥은 간에서 심장 쪽으로, 이 심장 쪽으로 가는, 여기가 간정맥이 되겠어요. 그쵸? 간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그리고 이번에 신정맥은 신장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가는 거겠죠. 3번의 요정맥은, 자, 정맥은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건 다 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정맥은 우리가 그 허리, 그러니까 요추 쪽에서, 허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거겠고, 4번의 문정맥이 제가 답이라 그랬어요. 문정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간문맥, 간문맥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간문맥에. 5번의 폐정맥은 뭐예요? 폐정맥은 폐에서 심장 쪽으로. 폐정맥에서 무슨 피 있다 근데? 정맥피가 아니라 동맥피 있다 그랬어요. 그쵸? 답은 4번 문정맥이에요. 위에서 또는 장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내는 정맥은 문정맥 또는 간문맥이라고 한다. 네. 자, 16번 내과적 손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조금 더 가까이 갈까요? 네. 내과적 손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내과적 손씻기 방법.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손 씻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거 외과적인 손 씻기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병원성 세균을 조금 뭐 줄여줄 수 있는 정도다. 그쵸? 그래서 균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은 1번 손을 위로 해서 그 팔꿈치로 물이 흐르게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외과적인 손 씻기였고요. 2번 손을 씻고 손목에서 손가락 쪽으로 물기를 닦는다. 자, 손을 씻었어요. 근데 손목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런 식으로 물기를 닦는다? 자, 이렇게 닦지 않는다. 어떻게 닦으라 그랬어요? 종이 타올로 점을 찍듯이 닦으라 그랬잖아요. 그쵸? 예, 종이 타올로 점을 찍듯이 닦으라 그랬어요. 한 번에. 네. 3번. 손을 씻고 수도꼭지를 손으로 잠그면 안 되고, 뭐 이제 그 종이 타월이라든가 이런 걸로 잠그시면 되겠고, 4번 손이 팔꿈치 아래로 가게 해서 씻는다. 자, 이렇게 씻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 팔꿈치 아래에 가는 것이 맞죠? 네, 요거 맞고, 5번. 가운을 세면대에 닿게 해서 씻는다. 예, 닿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내과적 손 씻기 방법, 손이 팔꿈치 아래로 가게 해서 씻는다. 네, 17번 수술 후 무의식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이유. 자, 수술했는데 우린 무의식 환자. 자, 분비물 때문에 그러는데요. 고개 옆으로 돌리는 이유 뭐예요? 1번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아니죠. 2번 기침 유도? 아니고. 3번 마취해서 빨리 깨게 하려고? 아니고. 4번 심호흡을 용이하게 하려고? 아니고. 자, 5번 분비물 얘기 나와요. 분비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답은 5번이네요. 자, 18번 파상풍 감염과 관련이 깊은 상처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파상풍 감염. 볼게요. 파상풍 감염. 1번의 절상은 이렇게 조직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상. 조직이 떨어져 나가거나 조직이 살짝 분리된다라든가. 요거는 절상이라 그랬죠. 자상은 뭐예요? 아주 좀 약간 깊게 찔리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깊게 찔리는 거예요. 좀 약간 날카롭고 좁은 기구로. 날카로운, 그리고 좀 뾰족한 이런 기구로, 뾰족한 기구로, 좀 깊게 찔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못이라든가, 그쵸? 뭐 압정, 뭐 작은 건 그랬죠. 뭐, 바늘, 그죠? 뭐 파편, 나무 조각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무 조각, 그 다음에 생선가시. 자, 근데 생선까지 정도야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못이나 좀 긴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깊은데 좀 좁게 아주 찔려버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쵸?
그래서 상처 소독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깊게 박혔다면은 이제 빼지 말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라 그랬어요. 너무 깊게 박혔다면은 자, 의사한테 찾아가라고 얘기했었고 빼지 말고 자, 이럴 때 파상풍 감염에 유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에 자상 되겠고 3번의 관통상은 이렇게 뭐 그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총알이 뚫고 뭐 이렇게 통과를 했다라든가. 자, 4번. 그 열상은 이제 조직이 찢어지는데 좀 불규칙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네, 불규칙하게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절상처럼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좀 불규칙하게 찢어지는 거. 자, 5번의 좌상은 우리가 이제 타박상 생각하면 되는데요. 맞거나 눌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좌상 되겠어요. 여기서 답은 자상이죠, 자상. 19번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O형은 AB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네요. 요거는 좀 제가 표를 조금 그려볼까요? 표를 잠깐만 여기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다. 그쵸? 이거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응집원이라는 게 있어요. 응집원. 자, 우리가 응집원은 우리가 항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편하고 응집소라는 것이 있어요. 응집소. 자, 이거는 항체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항원이 A일 때 우리가 이제 A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쵸? 항원이 B항원이 있다. 그러면은 B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A랑 B랑 다 있다 항원이 그럼 AB형일 거고요. 항원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집원이 없다 그러면 이건 O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응집을 하는 원인이 되는 애가 없으니까 O형은 어딜 들어가도 응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반기는 거죠. 응집소 항체 보시면은 A는 항B예요. 항B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B를 되게 싫어해. 그죠? 자, B형은 뭐예요? 항 A가 있고요. 그러니까 A형이랑 안 맞아. 그 다음에, AB형은 응집소 항체가 없어요. 항체가 없어요. 네, 항체가 없어. 그리고 O형은 뭐예요? 항 A, 항 B가 다 있어요. 항 A, 항 B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가 들어오면, 항 A, 항 B가 들어오면, 뭐예요? A형하고 B형하고 다, 항 A하고 항 B가 들어오면은 뭐예요? O형이 뭐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O형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O형한테만 수혈을 받을 수가 있고, 주기로는 다 줘요. 자기는 항원이 없기 때문에 주기로는 다 주는 거예요. 가서 응집하는 애가 없거든요, 얘는. 근데 자기한테 왔었을 때는 항 A, 항 B가 있기 때문에 A형, B형, AB형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형은 이게 A형, B형, AB형, O형. 그러니까 A형은 A형한테도 받을 수 있고, 그쵸? O형한테도 받을 수가 있겠고, B형은 B형한테 받고, O형한테 받고요. O형은 다 주고 있어요, 지금. AB형은 A형한테도 받고, B형한테도 받고, AB형한테도 받고, O형한테도 받고, 다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O형을 뭐라고 하냐면, 만능이다. 만능 공혈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주니까. 얘네들한테 피를 다 줄 수 있으니까. 자, 보면, 자,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관계 1번. O형은 AB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니요, 없다. 2번. B형은 AB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니에요, 없죠, 지금. 3번. A형은 B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다? 안 돼요. A형은 A형하고 O형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4번. O형은 어떤 형으로부터 수혈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O형한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B형은 뭐라 그랬어요? B형은 이번에 B형하고 O형한테 받을 수 있고요. 5번 AB형은 O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B형은 모든 형에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답은 5번이에요.
20번. 노인들의 장능력 감소와 피부 합성 능력 감소로 인해서 섭취해야 될 비타민은, 그러니까 요거를 섭취하면 노인들의 장능력이 좋아지고 피부 합성 능력도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1번에 비타민 A.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거 눈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그쵸? 특별히 야맹증,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2번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하죠. 아스코르빈산. 그러면서 출혈도 나고, 그쵸? 뭐 멍도 나고, 뭐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상처 회복 잘 안 되잖아요. 비타민 K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응고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응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라든가, 그쵸? 그리고 뭐 출혈성 질환이 생긴다라든가, 예.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요 비타민 D 우리가 일광욕 생각하면 되죠. 일광욕. 그쵸? 그래서 그 피부 속에 그 콜레스테롤이 자외선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비타민 D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적어지면은 우리가 그 구루병이 생긴다. 그쵸? 다리가 굽는 구루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뼈 쪽.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인들의 장능력 좋아지게 하고 피부 합성 능력 좋아지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답은 비타민 D가 하는 일이에요. 예. 이걸 추가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비타민 D 하면 맨날 뼈, 구루병 요것만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5번의 비타민 E는 요거 좀 비슷해서 답을 5번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화를 억제시키고, 그쵸? 네,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암도 억제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피부의 뭐 그 건강을 유지하는 일, 뭐,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생식기능, 그쵸? 생식기능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불임증이 온다 그랬어요. 불임증. 그래서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뭐, 피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답은, 네. 비타민 D 4번 되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